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천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저는 딱 30에 결혼하여 남편과 3년 동안 말 그대로 오순도순하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거의 20년 동안 남편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슬퍼하거나 눈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딸과 다른 가족들의 따뜻함으로 항상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제게 복을 느끼는 건 아마 가족 사이의 불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간에 잠깐 한 해 정도는 저도 누군가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신우의 남편이 있었던 것 때문이었어요. 정말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는 이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했어요. 보통 이혼하면 자녀는 엄마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경우에는 반대로 아빠와 함께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사이가 나빴는데 나중에는 아빠와의 관계도 나빠져서 결국 이혼했다고 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소녀였던 쟤를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엄마는 결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며 소송도 불사했대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빠 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고등학생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아버지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려고 애를 쓰셨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더 이상 보지 못할 만큼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해외로 가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는 졸간이 되었어요. 모든 알바를 다 해가며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입사한 제가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저는 변호사였다는 사실은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던 남편은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과 늘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인사성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되었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내리길래 그런가 싶었는데 그 후로 꽤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회사에서 꽤 떨어진 골목에서 남편이 폐지를 주우는 할머니를 도와 리어카를 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 꽤 감동받았어요. 자기 양복이 다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주는 그의 모습이요. 도와주는데요. 가만 보니 금방 옆에 있는 어르신이면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소소한 삶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렸구나 하고 반성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저하고 사귀고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개선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변호사인이 더 배경 좋고 돈 많은 여자를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는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끌렸고 3년 정도 사귀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새 결혼이 기정사실화된 커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고등학생인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종종 겪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0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낳은 후 한 명을 더 원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신우인데 이제부터 신우라는 이름을 갖는 이는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정말 귀한 딸이었는데 사랑받아 티 없고 밝기는 했어도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어찌나 살갑고 편하고 대해주든지 첫 만남부터 정이 확 하더라고요. 자, 소연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네 사연이 될 사람이다. 윤주야, 내 동생 소연이. 소연씨,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듣던 대로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야, 정말. 청순한데 왜 오빠가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신우는 저를 정말 잘 따랐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이 많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정을 주고는 했다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가 안쓰럽고 너무 귀여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와 신우는 나이를 뛰어넘어 정말 절친이 되어 버렸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여행 가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주야, 정말 고마워. 소연이랑도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이렇게 나의 여린 동생 있는 홀시아버지 모셔야 되는 집이라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윤준이가 소연이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너무 잘해줘서 정말 기쁘고 좋다.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야. 경민이야. 오빠도 아버님도 아가씨도 다 나고 하나 다름없는데도 집안 같은 거 하나 안 따지고 온전히 나 하나만 봐줬지. 아버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셔서 돌아가신 아빠한테 못 해드린 것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 나도 오빠한테 더 잘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한창 뒷바라지가 필요한 신우를 위해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물론 이 결정은 제가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려니 혼자 살 때와는 확실히 규모도 다르고 일할 것도 많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경력 같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동안 따뜻한 가족이 그리웠었는데 시아버지가 있고 신우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넷이 복닥거리는 삶이 너무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행복했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남편과 3년을 살며 앞으로 더 행복할 일들만 남았다고 믿었는데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위안 말기 판정을 받았고 3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는 허망하게 떠났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일찍 헤어졌고 아빠도 이미 보내드렸으니 이런 이별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실은 제가 남편을 떠나보낸 것이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겨우시였고 신우는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2살밖에 안 되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고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경민이가 너무 빨리 성장해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 아직 앞날도 밝고 세월도 어리잖니. 그러니 너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우리를 걱정하지 말고 내 길을 찾아가라. 너가 잘못하면 평생 고통받는다. 내 말을 듣아, 아버님. 저는 아버님과 아가씨가 함께 있고 싶어요. 오빠가 떠난다면 제가 뒤졌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오빠 얼굴을 못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주머니가 어떻게 대해주셔야 할지 고민되는데 혼자 편안하게 지내려고 떠나겠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주머니가 떠나는 것이 더 싫고요. 전 힘든 일들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빠가 남겨준 재산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셨던 것으로 그때 당신이 근무했던 곳의 시니어 클럽에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3번 보조 업무를 하기로 하셨어요. 신우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휴학하고 일을 하려는데 그것을 막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신에 과외 알바를 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전에 계셨던 회사 팀장님과는 도움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구성을 맡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생활은 나름 굴러갔습니다. 저는 녹화가 늦게 끝나도 집에 돌아오면 적어도 가족들이 즐길 만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우도 아버지도 제가 만든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신우는 제게 엄마처럼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 음식에서 엄마의 손길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한 가지라도 더 챙기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마처럼 역할을 다하면서 가끔 밖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옷이야 화장품도 사주셨네요. 신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것은 시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우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눈치채시고 일부러 제게서 용돈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갔더라도 우리 가족은 모두 서로를 위해 돈을 돌보며 지냈어요. 따라서 우리는 건강하고 잘 자랐고 신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큰 회계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성공한 사람이 된 신우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라며 열심히 집에 들어앉히고 가장의 역할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4해 정도 함께 일했을 때 시아버지와 나는 조금씩 신우가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했어요. 처음인 남자 친구 샀다는 징후도 없었기 때문이죠. 없었고 누구를 따로 소개하지도 않았거든요. 대학 때까지는 그래도 좀 만나는 남자가 2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저와 아버지가 신우 선이라도 보게 해야겠다며 걱정하던 즈음에 저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됐어요. 바로 어릴 때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는데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오랫동안 살던 엄마는 노년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요지의 건물들을 사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이 저를 찾는 거였다. 더군요.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저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나빠져 헤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심술을 쓰고 싶죠. 그런 이유로 저와 엄마 사이를 연결시켜준 건 다름이 아니라 신우였고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다 알잖아요. 언니 섭섭함도 이해하는데 어머니는 그동안 언니를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우에 감사해서라도 엄마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대신에 신우한테 약속을 받아냈죠. 알았어요. 아가씨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결혼할 마음 갖기 해요. 강요는 안 할게요.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와 아가씨는 약속을 했고 저도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와는 오랜 세월 회복 노력했습니다. 풀었고 이제는 가끔씩만 만나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동네에 친한 아줌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했어요. 집에서 다들 말렸지만 뭐라도 해야지 근질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써야 할 용돈도 쏠쏠하게 벌면서 재미있게 일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남자를 데려오는 거였어요. 저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다 말 그대로 뛸듯이 기뻐하며 남자를 맞이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신우의 고등학교 10년 선배인데 대학 때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봤을 때부터 반했다고 해요. 신우가 받아주지 않아서 실망이 컸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신우를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엄청 들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는 이제 전공 과정을 마치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 소연이를 좋아했었는데 그의 마음은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커서 다시 만나니 이게 빼빼로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태도가 가벼워 보였지만 신우에게는 좋다는 사람이라 우리 가족도 반가워했어요. 나중에 신우에게 물었더니 계속해서 내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제안했죠. 그러자고 했어요.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그때 신우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신우가 그러자고 했다는데 남자는 처음에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3년만 여기서 살고 이사가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갑자기 저희와 떨어지는 게 영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갔던 식당이 문을 닫고 대신 뷔페 사업을 한다며 저대로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해보고 싶으면 마음껏 해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데 혹시 실패할까 봐 걱정되는 것 같았다. 염려 엿을 알라. 우리는 먹고 살 적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정도 실패해도 면할 수 있으니 해보고 싶은 것 한번 해보라고. 사람이 자기 일 하는데 나이가 어디서 나오냐. 오히려 너 같은 나이면 한참 뭐 해볼 때 아니겠어? 나는 시아버지의 응원에서 출장부의 일을 하게 됐어. 친정엄마도 열심히 해보라며 좋게 봐주셨고 그러다 보니 바빠져서 신우와 신우 남편을 챙기기 어려웠어. 신우 남편과도 제대로 얼굴 볼 일이 없었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후 어느 사무실의 개업식에 출정 뷔페를 갔다. 그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가격을 맞추느라 바빴는데도 나와 자매처럼 친한 신우의 남편이 부르러 와서 놀랐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을 주면서 건방진 말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오늘 밤까지 우리 집에 와서 반찬으로 불고기, 물김치, 김치볶음, 그리고 초밥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줌마,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소연이 때문에 그 동네에 살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집 근처에서 우리 엄마와 함께 먹고 사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소연이가 자기네 집 근처에 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가가 가까운데 사는 느낌을 오늘 밤까지 느끼게 해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제가 밤 9시에 들어가면 그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해놓아 주세요.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나서도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가면 민망하고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신우 씨 남편은 제게 이것저것 부탁하곤 해요. 세탁할 때에는 저한테 갖다 놓으란 말도 하고 신우 씨가 출장을 갈 때에는 골프 치러 가기도 하면 집 청소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의 저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 제일 잘할 때에도 참을 만한 마음으로 견디었어요. 하지만 한 번은 반찬의 맛에 굉장히 실망했다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신우 씨가 일 때문에 대기업으로 파견되어 나갔을 때 집에 들어올 수 없던 그 시기였고 그때 저한테 정말 신기한 말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이봐요, 아줌마. 내가 멸치볶음에 아무도 아껴주지 말고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뭐야?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맡기라고 했던 니트 세탁소에 안 맡겼던 건 벌써 치매와요. 왜 사람 말을 띄엄띄엄 듣지? 서방님, 나도 말했는데, 니트, 그건 세탁소에 안 맡겨도 되는 거니까 쉬는 날 집에서 살살 빨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갈비찜이 이것도 질기다고 하면 안 돼요. 뼈가 쏙쏙 빠지는데 이걸 질기다고 하는 건 억지예요. 멸치볶음도 그래요. 나는 아무도 많이 넣는다고 넣은 거고 모든 음식에는 조합이란 게 있는데 무조건 한 가지만 많이 넣으면 균형을 해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트짓 부리지 마세요. 내가 참 웃기고 있어. 일 하나 하는데 어떤 균형이 필요한 거니 안다고 하는 척을 하고 있네. 그리고 왜 빨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세탁소에 가져다 주기 싫으면 아주머니가 해주시는데 왜 세탁소를 가야 하고 물론 몬도 팍팍 넣고 갈비지 부드럽게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해서 못하는 거겠지 뭐. 고급진 걸 해봤어야 했어. 말씨를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 그래, 남편님은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맞지 않아? 그리고 허들의 일이라니 내가 무슨 허들의 일을 하는 거야? 어쩌다가 반말하네. 소연이 없다 해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네가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 만드느라 땀이 흐르는 걸 다 봤는데 어디서 아직도 사업하는 사람 행사를 하려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날 호칭을 놀라? 그럴 거면 니도 나에 대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줘야지. 부르세요. 저는 아주 끈질긴 사람한테 서방이라고 불리는 것이 매우 창피스럽고 싫을 때는 지금 말 다 했어요. 뭐,
창피해서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예성 집에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방에서 예성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었나 보더군요. 이 바보, 김서방, 너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 했나? 아무리 너가 의사라고 해도 너보다 집안 윗사람 아닌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 장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아닌데 아주머니가 음식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생히 알려주세요. 저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셔서 바빠서 힘든 일을 하는 장인 어르신도 아시겠지만 저는 도저히 시간을 내어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니까 좀 화가 났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지만 일단 눈을 감고 참았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더 그랬는데 그때는 본능을 드러내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 일을 신우에게 언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신우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더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엄격하게 저에게 약속 받아냈다고 해요. 저와 신우 남편은 대면했지만 신우가 있는 곳에서는 저에게 공손했어요. 척이라도 하는 것을 보고 그나마 신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몇 달 후 신우 남편이 자신의 병원을 개업했는데요. 신우 남편이 병원을 오픈한 건물이 바로 친정 엄마의 건물이었어요. 병원 위치를 찾던 신우가 제게 혹시 엄마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고 제가 엄마를 신우에게 연결시켜 주었거든요. 일이 잘 풀려서 거기에서 개업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개원 파티를 병원에서 열려고 해서 저에게 출장 뷔페를 부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정확히 그 시기에 신우가 해외 출장으로 떠나게 되어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개업 파티니까 신우 남편이 저에게 함부로 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우 남편을 위해 파티를 하기로 했고 심각하게 신경을 써서 음식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서지 못하셨어요. 결국 집에서는 개인 파티에 참석해야만 했죠. 출장 뷔페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 신우 남편의 병원 파티를 부탁했고 직원들도 축하한다며 원래보다 1.5배는 더 많은 양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개원 파티를 준비하고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직원들과 함께 세팅을 했어요. 또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책임지며 손을 놓지 않고 모든 일을 관리하고자 했어요. 타입이 아니에요. 직접 손에 양념이 묻혀 설거지도 하며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을 때 엄마가 60세가 나 된 여자분이 함께 들어오셨어요. 저는 허리 수술을 받고 나와서 마침내 신화의 남편이 전공으로 교수이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개원 파티를 한다는 이야기에 잠시 들으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어머니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별한 말씀을 드리면 저랑은 자주 안 보시는 게 좋으세요. 저랑 자주 보고 친해지면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나저나 따님이 참 곱네요. 많이. 신우 남편이 오고 그에 이어 신우 남편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본 신우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자 사람들 눈치를 보며 다짜고짜 저를 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뭐 하는 짓이라니, 그쪽이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댁이 뭔데 교수님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 같은 사람은 저기서 말 섞을 급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를 수가 있지? 그리고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오늘도 나와요? 대충 차렸으면 눈치 봐서 얼른 빠져야지. 아니, 처가에 이런 식당에는 아줌마가 있다는 거를 내 지인들이 알아봐야 해. 내가 뭐가 되겠어? 아줌마,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 낄 때는 낄 때,
빠질 때는 빠져야지. 당장 가지 못해. 아니, 내가 신우 남편의 개원 파티를 여러 부패한 업체의 관리자라는 거야? 그 자리에 있어도 못해. 무슨 말이 있어? 관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허세 좀 부리지 말고. 아무리 관리자여도 거기는 거진 다 의사나 명망 있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라고. 어디서 식모 같은 사람이 우리랑 어깨를 나란다고 하려고 들어왔어. 그때였어. 엘리베이터 쪽에서 나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 지금 말 다 했어. 나 없을. 우리 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때 출장을 다녀온 신우어 패럴 남편이 개원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귀국하자마자 남편이 병원으로 바로 왔는데 저는 자기 남편에게 심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목격한 거였어요. 신우의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실망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랐어요. 아, 그거 말이야. 소연아, 오해야 오해야. 언니, 그 사람은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본 것은 다가 아닌 거예요. 저는 비겁한 신우의 남편 모습 때문에 더는 감싸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의 남편은 안절부절하지 않더군요. 못하더라고요. 아니요, 아줌마, 그게 뭐예요? 이런다고 뭘 좋게 될 거라고 좀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어디 무슨 뜻이지요? 신우 남편이 말을 끝내자마자 신우는 철렁하고 자기 남편을 때리고 버렸어요. 신우 남편은 너무 놀라서 자기 뺨을 잡고 입을 벌리며 서 있었대요. 제 오빠가 주식을 투자해서 잘못해서 돈을 다 날리고 선배들에게 미움받아 페이스북에서 퍼온 자료로 썼긴 해도 어떻게 조언을 구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저가 언니와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여긴 병원 자리보다 싼 곳으로 월세를 줄여줬어요. 근데 우리 식구는 안 보고 있는 데에서 언니를 매우 틀어 박았댔죠. 당장 이 병원을 빼고 다른 곳에 갈 거라고요 하지요? 알아요, 소연아. 아니에요. 저,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지금은 나도 방황해서 나오느라 말이 좀 헛나온 거예요. 아줌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어부모님이요. 저, 잘못했어요. 소연아, 조금 말라주세요. 아이고, 나 미치겠어요. 이 밖에 소아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그 중에는 엄마와 교수님도 계셨어요. 엄마는 우리를 보고 놀라서 다가오셨죠. 윤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엄마, 그냥 좀 그런 일이 있네요. 저와 엄마가 직접 대화하는 걸 목격한 신우 남편은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은 안색으로 창백해 보였어요. 신우가 엄마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병원 자리 다시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실례해서 어떡하죠? 손해를 보신 것에 대해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신우 남편이 했던 일과 제게 한 행동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졌고 엄마와 교수님도 한심하다는 듯이 신우 남편을 보다가 혀를 찼어요. 교수님은 신우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장님이 보시는 건데 전에 개원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의 딸이란다면 그렇게 함부로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처가 윗 사람인데. 자네, 이런저런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걸러서 듣겠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 정말 못쓰겠군. 자네가 사람이 가볍다고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건만 이게 뭔가. 자네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말게. 나는 자네를 내 제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닌데요. 제 가족이 더 높은 신분인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신우 남편을 확 잡다가 겨우 참으며 놓으셨어요. 뭐가 어째 하찮은 일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냐.
의사들도 다 그런가요? 교수님, 우리 딸이 하는 뷔페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크롤리게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손수 서비스를 하는 건 어떻게 참아야 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신우를 안 편하게 곱지 않은 눈초리를. 신우는 결국 사과를 받아들이고 돌려줬어요. 남편은 신우가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신우는 아무런 말 없이 손을 잡고 어머니께 다시 한번 실례했다고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후 다음 날 신우는 이사 중개업체를 불러 자신의 짐 전부를 빼내어 우리 집에 옮겼어요. 신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밤늦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받는 줄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계속 말렸어요.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나는 그 사람과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과 일하는 의사들한테 일 잘못했다고 엄한 얘기를 들어와도 나는 다 받아주고 살려고 했어요. 솔직히 생각해봤을 때 우리 성격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한번 선택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잘해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 사람인 줄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아가씨와 헤어지면 이혼이겠지만 괜찮아요. 너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살면서 내면적인 갈등이 심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고 더구나 나를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느껴졌어요. 취급하고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혼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쳐서 다시 원상복귀해야죠. 계속 틀린 곳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신우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병원에 있는 시아버지와도 한참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우리 집에서는 신우가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신우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고, 신우가 이혼 통보를 한 후에 부분이 이어집니다. 신우 남편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 아주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만 자리를 가려 주십사 한 건데 본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러니 제발 소연이한테 헤어지지만 말아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부탁드려요. 가만 보니까 나한테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하는 것도 우리 아가씨랑 헤어지면 개털될까 봐 그러는 거네. 내 말이 맞지? 제가 차갑게 반말로 팩폭을 하자 신우 남편은 놀라서 저를 보았다. 여태까지 저한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봐서인지 놀라서 입만 벙긋벙긋. 그래서 나는 너가 진작에 글러먹은 놈이라는 걸 눈치챘는데 그래도 너가 아가씨를 좋아해서 쫓아다녔다던 것이야. 그러니까 아가씨에게 잘해주겠구나 하고 참았었거든. 그런데 너는 그것도 아니었다며 사고는 사고대 쳐 아가씨가 힘들다고 하고 내가 미쳤다고 하며 너와 화해하라고 그런 중재를 하겠냐고 너에게 정신 차려 달라고 했어. 그리고 어디서 남의 소중한 아가씨 인생을 망치려 들어 인생을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해. 나는 무서운 말을 하고 신우 남편을 사무실에서 쫓아냈어요. 그가 안 나가려고 버티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비낀 신우 남편을 경비원들이 억지로 끌고 나가야 했어. 결국 신우는 자기 이름으로 얻었던 병원 자리를 뺏겨버린 신우 남편은 여기저기 불빛만 남고 일자리도 찾지 못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신우 남편은 교수님한테 아지를 받아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결국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이혼당하고 월급 의사 자리도 찾지 못했다. 전전긍긍하다가 지방 어디 소도시에 빚을 내어 집을 구해 작은 병원에 들어갔다. 그래도 의사인데 굶기 싫겠지요.
어떻게든 빚을 갚고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것이다. 저는 그런 인간보다는 그 인간 때문에 이혼하게 된 아가씨가 더욱 가엾어 보였다. 아가씨는 오히려 그 이후로 사람이 더 밝아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정말로 진국인 동갑내기를 만나 다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들과 딸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네요. 저는 몇 년 전에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딸 아이와 함께 엄마와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참, 우리 딸도 대학생이 되어 자기 진로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네요. 지난 일을 마주할 때에는 나쁜 시기도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 자신에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에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